이 영상은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지원을 받은 두 번째 유료 영상입니다. 찌들 대로 찌든 4년차 직장인 만두. 신입사원 때는 밤새 미친듯이 달려도 다음날 겁나 쌩쌩했는데 지금은 몸이 하나둘 마탱이가 가기 시작하더니 밤샘이라도 한 날에는 좀비가 되어버립니다. 이럴 때 옛날 임금님들처럼 개인 주치의라도 있으면 3일 밤샘 쌉 가능일 텐데, 그렇다면 당대 최고의 의사를 주치의로 뒀던 조선시대 왕들은 건강하게 무병장수할 수 있었을까요? 조선시대 왕들의 질병과 그들의 주치의였던 어의에 대한 교양만두 시작합니다. VVIP급 의료 혜택을 받았음에도 조선의 왕들은 양반들에 비해서 수명이 짧았습니다. 그리고 병을 달고 살았죠. 그 이유는 과로사가 쌉 가능할 정도로 지옥 같은 근무 환경. 새벽 5시에 기상해서 밥 먹을 때 빼고는 쉬는 시간도 거의 없이 밤 11시까지 일했습니다. 개극한의 업무 강도였죠. 맨날 쌈박질이나 하는 신하들의 여기저기서 터지는 나란 일에 스트레스는 만렙으로 체력이 만신창이었습니다. 조선 왕들의 직업병 1위는 종기였는데요. 이동할 때도 가마를 타면 그만이고 세수나 옷 입기 같은 사소한 일들도 궁녀들이 다 해주다 보니까 이건 뭐 신생아 수준으로 움직일 일이 없었죠. 게다가 곤룡포는 쓸데없이 고급으로 만들어져서 통풍이 잘 안 됐습니다. 세균이 득실되기에 딱 좋은 환경이었죠. 역대 왕 중에 병이 가장 많았던 왕은 세종대왕님, 거의 종합병원 수준이었는데요. 세종은 어렸을 때부터 같은 책을 100번씩 반복해서 읽는 책 덕후였던 데다가 새벽 2, 3시에 일어나서 하루 평균 20시간씩 일하는 워커홀릭이었던 탓에 현대인의 고질병은 다 갖고 있었죠. 게다가 고기를 미친듯이 좋아하셔서 비만까지 있었는데요. 포샵 전에는 이런 모습이었을 거란 추측도 있습니다. 선조의 경우 유독 멘탈이 잘 부셔졌던 개복치왕인데요. 후궁에게서 태어난 서자 출신으로 맨날 정통성 시비에 털려서 신하들 눈칫밥 먹고 살았고요. 여기에 임진왜란까지 터져서 매일매일이 멘붕 상태였죠. 때문에 신경과민일 때 나타나는 위장병, 이명, 편두통 등의 병을 달고 살았습니다. 취미는 사냥, 특기는 킬이었던 태종은 사냥에서 돌아온 후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다가 사망했는데요. 원인은 급성 감염성 폐렴이었죠. 또 원칙주의자였던 인종은 국상을 치를 때 상주는 금주하고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원칙을 칼같이 지켰는데요. 신하들이 제발 고기 좀 먹으라고 사정해도 자기는 불효자가 될 수 없다고 개정색하다가 거식증으로 사망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 정도 외모는 되셨을 것 같은 조선 최고의 존잘러 헌종, 안타깝게도 23살에 요절했는데요. 헌종은 아주 유명한 비아그라 매니아 아니 녹용 같은 정력제를 굉장히 많이 드셨다고 하죠. 그래서 독한 약물 섭취로 인한 급성 간염이나 합병증으로 사망했을 거라는 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왕들의 곁에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의사들, 어의가 있었습니다. 선조의 주치의는 조선 최고의 의느님 허준이었는데요. 왕세자였던 광해군이 천연두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고 있었는데 누구도 선뜻 치료해보겠다고 나서지 못했습니다. 어이가 없네. 그때 귀인처럼 등장한 허준이 돼지꼬리 끝에서 나온 피인 점이고로 천연두를 치료해냈다고 합니다. 특히 허준은 약재를 잘 써서 치료하는 게 특기였는데요. 덕분에 예민 보스로 잔병이 많았음에도 선조는 왕들의 평균 수명을 훌쩍 넘은 57세에 이르러 사망합니다. 하지만 선조가 사망하자 신하들의 시기 질투를 받았던 허준은 바로 유배길에 오르는데요. 유배지에서 그가 또 한 건 해냅니다. 생전 선조가 명했던 의학서 편찬 미션을 클리어 해내는 거죠. 이것이 바로 조선의 의학 교과서라 불리는 동의보감입니다. 선조에게 허준이 있었다면 그 아들인 광해군에게는 허임이라는 침술 마스터가 있었습니다. 광해군은 임진왜란이 터졌을 때 인후통으로 한참을 고생합니다. 당시 전쟁으로 약재 조달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이때 허임이 신이 내린 침술로 인후통을 조져버립니다. 광해군은 그 자리에서 바로 허임을 스카우트하죠. 탁월한 실력 덕에 허임은 천민 출신임에도 왕과 국정을 논할 수 있는 당상관까지 신분 광랩하면서 26년을 어의로 지냅니다. 은퇴 후에는 자신의 능력을 보존하기 위해 제자 양성에 힘쓰고 침구 경험방이라는 의서를 집필해 조선의 침술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요. 오사카 출신의 한 의사는 침구 경험방의 일본판을 발행하면서 조선 침술의 수준에 대해서 극찬합니다. 당시 침술의 월클이었던 거죠. 드라마의 영향인지 장금이를 궁중 요리사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장금이는 중종의 주치의로 엄청난 총애를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중종이 종기가 났는데 장금이를 질투했던 졸렬한 신하놈들이 장금이 치료하러 못 들어가게 철벽을 쳤다고 합니다. 네, 결국 이 종기도 장금이가 고쳤고요. 너나 잘하세요. 죽는 순간까지도 장금이 노래를 불렀던 중종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현종과 숙종 때는 마의, 지금으로 치면 수의사였던 백광현이 활약했습니다.
백광현은 능력치 전부를 종기에 때려박은 종기 박멸가, 종기 전문 의원이었는데요. 종기를 절개해서 독을 제거하고 뿌리를 뽑는 과격한 치료법으로 조선 최초로 외과 수술을 적용한 사람이었죠. 조선의 명의들이 발전시켜온 한의학은 일제강점기가 되어서 위기를 맞습니다. 일제는 한의학을 미개하다고 평가절하하면서 서양의학을 국가 공식의학으로 채택하죠. 게다가 서양의학을 배운 의사만 의사로 인정하고 한의사는 의생이라는 명칭으로 강등시킵니다. 한의사 면허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도 향후 5년으로 제한해버립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의학 말살은 불가능했습니다. 서양 의원의 진료비나 약값은 어이없게 비싸서 평민들은 대부분 한의사를 찾아갔죠. 전쟁으로 의료 자원이 부족해지자 일제는 우디르급 폐쇄 전환을 시전합니다. 다시 한의사를 양성하고 한약 재배를 하라는 건데요. 하지만 그래봤자 어디까지나 후보 선수 취급이었죠. 국내 한의사들은 광복 이후 조선의사회, 동양의학회 등을 설립하면서 한의학을 되살리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 동의보감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면서 의학 역사의 영향력을 인정받았죠. 예전에는 시대의 한계로 비과학적이라는 취급을 받았던 한의학의 진료 기술이 요즘은 현대 과학과 융합하고 있습니다. 한의학계는 맥진기, 설진기 등을 개발해서 한의학을 더 정교화하고 객관화시키는 데 힘쓰고 있죠. 여러분, 날이 춥습니다. 조선 왕들은 몸이 으슬으슬 추울 때 쌍화탕을 즐겨 드셨다는데요. 여러분도 좋은 거 많이 드시고 건강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건강이 진짜 전부니까요. 지금까지 교양만두였습니다.